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슈가 얽힌 만큼 국회의 시계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국회로 가보시죠. 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본청 로텐더 홀이라는 곳입니다. 흔히들 국회를 떠올렸을 때 푸른색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지붕, 그 구조물 밑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안에서 또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면은 상당히 멋들어지고 또 아름답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 운영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원내대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모신 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 이후에는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TV 가장 보도 채널로서는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도 채널이죠. 늘 공정한 그런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요새 너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세요. 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민생도 안보도 모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와중에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또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다 힘들어 하십니다. 국회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지금 비상식의 상시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역시 조국 국면인데 조국 전 민정수석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인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정확히 직함은 원내대표신 거잖아요. 예. 저도 국회를 출입했을 때 처음 헷갈렸던 부분이 왜 각 정당별로 대표가 두 분씩 계신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한국당만 해도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각자 역할에 대해서 혹시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이제 제 정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보통 이제 투톱 체제라고 하죠. 당대표 원내대표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전당대회에서는 결국은 당원들의 뜻을 전부 다 국민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정당의 모든 당무를 총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이 돼서 원내, 국회 내의 상황, 우리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에 대해서 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에 원내대표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선출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표해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원내 상황을 총지휘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이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취임을 하셨고 이제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대체로는 잘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대표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혹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점수를 매겨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10개월이 지났지만 거의 10년 같은 그런 10개월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20대 국회 마지막 4년째 국회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은 이 마지막 해에 그동안 밀렸던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밀어붙이는 그런 국회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든 국회 상황이고 아직도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청와대의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청와대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어지기까지 그런 사안이 쭉 이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김태우 특감반원 이야기 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제기한 일종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그러한 부분이 지나가서 이제 선거법 문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이 불법 사보임을 근거로 해서 태우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의 판결 선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어지는 것은 역시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전 수석에 관한 각종 의혹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장관이란 자리는 비범법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장관을 우리가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연이 지나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리고 오늘 국감이 막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국회 전체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네. 원내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평가대에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국감을 맡는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으로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번에 이 정부의 무능함을 모두 드러내는 그런 국감을 만들자. 결국은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민생 부분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무능을 드러내는 것, 실정을 드러내는 게 한 축이라면 한 축은 역시 이 조국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땅히 대통령께서 빨리 파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제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와 관련된 의혹이 와이파이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관이 관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권력 게이트 부분은 없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국감도 사실상 반조국 총공세 전략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조국 장관님과는 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생이시도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어땠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이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같은 대학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 다닐 때도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이것은 단순히 정말 이 부도덕함을 넘어선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제 지금 보니까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펀드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 다음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사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사적으로 건네고 싶은 네,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조 장관 수사가 계속 진행이 중인데 네. 수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과거 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정치 검찰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 검찰은 그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정말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권에서 이것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마땅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국민의 의혹을 떨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덮는다고 덮어지겠느냐. 전 지난 주말에 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주당과 그 여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광우병 촛불 시해부터 시작된 그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특권 귀족 노조와 또 민주당의 당원들이 총 동원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각 지역마다 당원들이 동원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봐도 그렇고 페르마 기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많아야 5만인데 이것을 200만으로 정말 부풀리고 그리고 그 사진과 그걸 보고 정말 200만인가 거기에 사실은 또 서리풀 축제 인원까지 사실 섞인 거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부풀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관제 여론조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 촛불로 민심이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국민들은 진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저는 이 정부가 결국은 조국 장관이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갈 길에도 못 간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늘 신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재국가 하면 유별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독재국가는 늘 선거를 통해서 옵니다. 신독재국가는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개념인데요. 선거를 위기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적폐청산을 하다가 세 번째 단계가 언론과 그리고 사법을 장악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 장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검찰을 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도 바로바로 보였고 처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신독재 국가의 트랙의 단계에 있어서 사법 장악을 위해서 이 조국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왜 안타깝냐? 여권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쌓아 올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헌법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도 그런 과정에서 같이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쪽에 우리 당은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집회 인원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그 점 찍은 것도 있던데 거기 길이 그다음에 넓이 이렇게 따지면 계산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 내놓은 얘기가 그 당시 승차, 하차 인원을 보면 1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리풀 축제가 한 7만 명 참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하는 3만 5천에서 5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찰 수사 얘기를 하다가 집회 얘기로 이어졌는데 검찰 수사 관련해서 큰 두 축이 한 개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고 또 다른 한 축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될 텐데요. 일단 경찰로부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갔고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이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내가 먼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상황인데 앞으로 출석 관련해서 입장을 혹시 정하신 게 있는지? 저는 이 패스트트랙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분명히 불법 사보임으로 인한 우리의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정당행위였습니다. 이건 정치행위였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뭐냐? 폭력으로 국회 회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끝끝내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회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은 뭐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루에 2명을 사보임을 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그 당시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사보임, 그 사람을 사임시키고 보임시킨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정당행위였고 그것은 정치행위였는데 이것을 빨리 속도를 낸다? 이거는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 하도 여당이 정치 검찰이다, 한쪽 편만 든다 하니까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균형상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문희상 의장께서 지금 서면 조사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저희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올려놨습니다. 전 매우 이러한 검찰의 이렇게 그 기계적 균형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했으면 또 검찰이 저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언제든지 소환 조사 또는 뭐 자진 출석 조사를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동안에는 적어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통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인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마구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법률안 심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기국회를 마칠 때까지는 적어도 검찰은 소환하지 않는 것이 통례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수사일 것이다. 뭐 저희가 정당행위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이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0대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저희 동년배들 사이에서 한국당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2030 이 세대를 겨냥해서 혹시 세우신 전략이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한 보관이 혹시 있으실까요? 인기가 없나요? 저 지금 막 세종시에서 올라오는데 기차 타러 오는데 20, 30대가 막 사진도 찍자고 그러던데 저한테. 그게 한국당을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우리 보고 왜 한국당은 인기가 없다. 뭐 한국당은 자꾸 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빠지는데 못 가져온다. 저는 사실 이것도 약간 반복하면서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건 많고요. 저희가 사실은 탄핵을 당한 정당으로서 많이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20, 30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이 곧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초수퍼 예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예산이 400조 하던 예산이 지금 500조로 편성이 됩니다. 1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에서 500조면 몇 퍼센트 는 겁니다. 제가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요. 100조가 늘고요. 내년에는 나라 빚을 60조나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결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 예상되는 거 보면. 결국 이 빚 누가 갚을까요? 바로 20, 30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20, 30대를 위한 우리가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뭐 이런 거요. 무슨 일자리 몇 개 만든다, 정부가 몇 개 만든다. 그거는 다 증발하는 일자리입니다.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한 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거. 이런 정말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지우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늘 정치하면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더 화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흥청망청 쓴 거 다 우리 애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제 애들이 30대는 아직 없지만 제 친구 애들은 30대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면 20, 30대 여러분들이 저희 당의
진정성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저희가 배정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중요한 질문 한 두세 개를 더 드려야 되는데 짧게 일단 답을 한 2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수 빅텐트 통합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신 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저쪽 움직임은 가시화된 느낌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이 약간 가시화된 느낌인데 조금 구체적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나 물밑 접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저희 개편 특집 방송이니까 청기누설 조금만. 그렇게 천기누설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기재위 국감장에 아까 잠시 다녀왔는데 기재위이세요,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물박 접촉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는 그리고 민주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하는 세력들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세력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저를 포함한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기도 해서요. 감이 엿줬는데 호칭을 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에게 삭발이란? 예. 뭐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권유하시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과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특집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1번지 현장 인터뷰였습니다.